이 사건에 대해서 CCTV를 보면 한두 시간 폭행한 게 아니에요. 방송에는 내지 못했는데 5월 17일 CCTV 내용을 보면 저는 이번 1399회를 연출한 박성주 PD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담당한 회차는 2022년 5월 17일에 그 한 모텔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가족 중 한 명이 사망을 했다. 근데 어떻게 사망하게 됐냐라는 것을 CCTV를 통해서 복원을 해보니까 자신의 조카한테 맞아서 엄청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고 언니 부부는 알고도 방치를 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방치된 후에 사망을 한 사건이고 이 가족의 관계를 추적하던 중에 피해자는 이 가족의 이제 입양이 된 분이고 하루 종일 이제 그 모텔 청소해야 되니까 모텔 안에서 내려갔다가 데리고 와서 한번은 이제 왜 생활을 했다고 노동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입양이 됐을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가족의 숨겨진 어떤 의도, 목적, 배경 등을 추적해보는 과정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건 당시에 기사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인륜적인 그냥 가족끼리 폐륜을 저지른 사건 정도로 이제 당시에 기사들이 나갔었는데 이 사건을 그 당시에 취재하던 저희 다른 선배가 계셨어요. 제가 이제 이 어떤 사건을 이번에 좀 다뤄볼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그 선배가 2022년 사건이 있는데 그 피해자가 단순히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때 당시 취재한 기억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한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취재하다 보니 실제로 주변 동네 분들은 거의 식모처럼 지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건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족이 가족사를 어느 정도까지 파헤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좀 쫓아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송에 공개된 CCTV를 보면 경혜 씨의 조카와 언니가 양쪽에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듯해 보였는데 이게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사망하신 고인이 모텔에 지내면서 청소 같은 걸 도맡아 하셨던 분인데 피해자를 데려간 곳은 그런 수건들이나 이런 각종 용품들이 쌓여있던 이제 이불방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CCTV를 보면 한두 시간 폭행한 게 아니에요. 5시간, 6시간 넘게 폭행을 했고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피해자가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된 거죠. 사실은 그 순간에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은 이 이불방에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약 3일 정도 방치돼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는 나오신 흔적이 없고 이제 거기서 3일 동안 있으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 이불방에 방치된 이후에 그분이 나오는 모습은 없고 방송에는 내지 못했는데 5월 17일 CCTV 내용을 보면 이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그 이불방을 드나들어요. 뭐 그 손에는 뭐 죽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연고가 있을 때도 있고 한데 그 이불방은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걸 그대도 인지를 했겠죠. 그렇게 되다가 사망하기 직후에 그 모텔 내부에 불을 다 끄는 장면도 포착이 됐고 CCTV가 전원이 종료되는 모습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그 장의사분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화장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게 폭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전혀 슬픈 기색도 없고 그냥 그랬었어요. 다음날 그냥 장소를 바로 치료를 한다고 화장으로 간다 이거죠. 화장을 바로 하자고 하셨나요? 예. 처음에 장례지도사가 모텔에 찾아갔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니까 저 몸이 평소에 안 좋아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빨리 화장을 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은 아마 피해자가 자신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도의 어떤 확인 절차 같은 걸 생략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사망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경찰의 확인이 필요한데
장례지도사가 어쨌든 뭐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건 제가 그냥 모시고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의도대로 장례가 치러지고 화장이 됐다면 뭐 아무도 몰랐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이 경혜 씨를 입양한 시기나 목적이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피해자를 가족으로 이제 들여온 박영감 부부가 있는데 이 집안은 이미 3남 2녀의 형제들이 있었고 다 장성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입양됐다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 입양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987년에 24살의 나이로 출생신고가 됐다, 이 집안으로. 사람이 이렇게 입양이 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게 좀 의아하다라는 게 있었고 알고 보니 박영감 부부가 당시에 그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됐고요. 한마디는 유명했나? 그런 아주 저번에 유명하다. 남 이용을 잘해먹었다는 말이. 저녁에 이제 아가씨하고 같이 자고 가고 그래. 이웃 주민들의 증언으로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다. 뭔가 식모처럼 지냈다. 그 집에서 뭐 돈도 못 받고 일만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가족 관계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공주 입양해 살았던 그 찹쌀공주 있었잖아. 옛날 별명. 찹쌀공주요? 찹쌀이라고 불렀어. 얼굴도 하얗고 그리고 예뻤어 그때는. 너무 이쁜 아가씨들도 공주다 부르더만. 얼굴 인물이 진짜 특출한데 그 몸판 데에서도 진짜 1등급. 사실관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박영감 부부인데 이미 사망했고 이번 피해자도 사망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여인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 증언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대조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신고한 기록은 없었나요? 경혜 씨가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 같다. 월급도 못 받고 뭔가 야유어가는 모습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다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경찰 취재랑 그 주변 탐문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들어왔었다라는 거는 한 건도 듣지 못했어요. 아마 높은 확률로 그냥 모텔 안에서 대부분 귀가하시느라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좀 간혹 그런 멍이 드는 모습이 보여도 뭔가 맞아서 죽겠어? 뭐 이런 것까지는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저 집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발벗고 나서서 신고를 하거나 이랬던 주변 지인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때 가족관계를 봐보니까 입양이 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 시기에. 그분도 워낙 장애가 좀 심해가지고. 경혜 씨라는 인물은 경혜 씨랑 동시에 입적이 되는데 이분은 20세로 입적이 됐어요. 경희 씨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나가서 정치가 깨있는데요. 1년 반, 2년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한 3월 달까지 있었어요. 났다 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서울에서 가는데. 아, 네네. 그냥 오시지 뭐. 그 여인 속에서 지내다가 빠져나오셔가지고 박 씨의 일가와는 동떨어져서 살고 계신 분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확정적으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어렵게 본인이 기억하고 계신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본 전문가의 의견은 어땠나요?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이 경혜 씨의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가 첫 번째였고 하지만 그 부분은 기억을 못 하시는지 혹은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경희 씨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가족이 됐으니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피해 입으신 걸 기억을 할까였고요. 아저씨가 만들어줘갖고 그래서 식당에 있었어. 무슨 식당이요? 식당 아니고 그런데요. 그 아가씨들 그런데요.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그때 일을 기억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고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기관에서 경희 씨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거치면 또 추가적으로 이 경희 씨를 위해서 뭐 트라우마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나는 의지가 없었는데 착취를 당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언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의사에 반해서도 안 될 거고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뭐 노동력 착취든 성착취든 어떤 무언가를 목적으로 입양을 했을 거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만약에 원하지 않은 착취들이 강요됐다 이런 게 밝혀지더라도 이미 박영감 부부는 사망을 해버렸잖아요. 이건 처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처벌을 못하죠. 처벌을 할 수가 없죠. 밝혀져도. 어쨌든 그 가해자는 사망을 했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변론 나겠죠. 어쨌든 법적으로 딸이잖아요. 그럼 박영감 부부가 남긴 유산이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만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법적으로는 이 경희 씨가 이 상속 권한을 갖고 있는 박영감 부부의 어떤 상속인 중에 한 명이에요. 먼저 본인이 그 여인숙을 뛰쳐나가면서 이 박영감 부부가 연을 끊었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높은 확률로 박영감 부부가 사망했을 당시에 이 유산을 남겼으면은 이 경희 씨는 그 상속에서 배제됐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법적으로 어쨌든 이 집안의 가족이기 때문에 박영감 부부가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받은 건 변사 사건인데 가보니 이게 변사 사건이 아니라 강력범죄다. 그러면 CCTV를 통해서 확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피해자를 때렸고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다른 가족들이 방치했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경찰이 할 일의 어떤 대부분은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입양이 됐다라는 사실까지 주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이제 의심하던 경찰이 이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의 DNA를 대조를 했는데 이제 전혀 일치를 하지 않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경위로 이 사람의 가족이 됐을까까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경찰이 좀 더 세세하게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가족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경희 씨가 이 박영감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인후보증제도라는 지금은 폐지된 제도 때문이었는데 성인 2명이 이 아이가 저 부모에게서 나온 자식이다라고 보증만 서주면 얼마든지 출생신고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가지고 악용이 됐을 시기에 지적장애인을 데려다가 어떤 성노동을 하게 한 사람들은 분명히 또 이 가족 말고도 있을 텐데 이 경희 씨를 제외한 다른 지적장애인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게 뭐 말이 그냥 쉽지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